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제가 겪은 사연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름이나 직업, 나이, 지역 등은 모두 각색되었으니 혹시 비슷한 분이 계시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박성호라고 하고 올해 42살입니다. 건축자재 유통업을 하고 있고 아내는 이민정으로 38살이며 카페 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는 15년 정도 되었고 남들이 보기엔 그럭저럭 평범한 부부였죠.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남에게 쉽게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아이를 가지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부터 검사를 받았는데 아내 쪽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받은 진단이 바로 무정자증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길 제 경우에는 정자가 거의 없어서 자연 임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정확히 말하면 정자 수치가 정상 남성의 100분의 1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시험관 시술 같은 방법도 있지만 성공 확률이 매우 낮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하시더군요. 한 번 시도하는 데만 몇백만 원이 들고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제 탓으로 불가능해진 거니까요. 의사 선생님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무정자증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선천적으로 정자를 만드는 기능 자체가 약하다고 하셨습니다. 후천적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어릴 때 다친 것도 아니고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런 체질이라는 거였어요. 치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효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내도 처음에는 많이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나오면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걸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병원 주차장에서 차 안에 앉아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괜찮아.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라고 말해주었죠. 그날 밤에 아내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시도해볼 것인지 아니면 아예 포기하고 둘만의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아내는 시험관 시술의 성공 확률과 비용, 그리고 제가 받을 스트레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굳이 무리하지 말자고 했어요. 대신 아이가 없어도 우리 둘이 잘 살면 된다고 말해줬어요. 그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다른 여자였으면 이혼을 요구했을 수도 있는데 아내는 저를 이해해주고 감싸주었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 저는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남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역할도 못하는 것 같아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친구들이 자기 아이들 자랑할 때마다 괜히 위축되고 가족 모임에서 언제 아이 가질 거야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숨고 싶었어요. 아내도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난처해하는 게 보였고요. 그 이후로 저희는 아이 없는 부부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에 서로에게 더 집중하자고 여행도 많이 가고 취미생활도 함께 즐기면서 알콩달콩 살자고 다짐했죠. 실제로 처음 몇 년간은 그렇게 지냈어요. 둘이서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가끔 해외여행도 다녔습니다. 일본, 태국, 베트남까지 다녀왔어요. 친구들이 육아로 힘들어할 때 저희는 자유롭게 지낼 수 있어서 나름대로 만족스러웠어요. 아내의 카페 사업도 그 무렵에 시작했어요. 아내가 원래 커피를 좋아했고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서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초기 자금을 대고 아내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작했죠.
위치도 좋고 아내가 손님 응대를 잘해서 금세 단골들이 생겼어요. 아내도 자기만의 일이 생기니까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정도 지났을 무렵부터였어요. 아내가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아졌어요. 여행을 가자고 해도 피곤하다고 하고 평소에도 말수가 줄어들었죠. 카페 일이 바쁘다고는 하지만 예전에도 바쁠 때가 많았는데 그때와는 뭔가 달랐어요. 제가 눈치가 없는 편은 아닌데 아내 표정에서 뭔가 아쉬움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친구들이 아이 자랑을 할 때나 길에서 아기를 본 아내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아기가 지나가면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는 모습을 몇 번 목격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더 미안하고 죄송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남자로서 기본적인 기능을 못해서 아내에게 아이를 안겨주지 못하는 게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죠. 집안일도 더 많이 도와주고 아내가 원하는 건 웬만해서는 다 들어줬어요. 카페 운영할 때도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줬고 몸이 안 좋다고 하면 병원비 아끼지 말고 가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갖고 싶어하는 물건이 있으면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사주었어요. 명품 가방이나 액세서리, 옷 같은 것들 말이죠. 아이에게 쓸 돈이 없으니까 그 대신이라도 아내한테 잘해주고 싶었거든요. 기념일이나 생일 때는 특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레스토랑 예약하고 선물 준비하고 아내가 좋아할 만한 이벤트를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점점 저와 거리를 두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스킨십도 자연스럽게 했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다가가면 피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밤에도 먼저 잠자리에 들거나 아니면 늦게 들어와서 제가 잠든 후에 눕더라고요. 같은 침대에 누워도 등을 돌리고 자는 일이 많아졌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아내는 카페에 나가고 없을 때가 대부분이었어요. 주말에도 예전처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카페 일이 있다고 하거나 친구들과 만난다고 하거나 아니면 집에 있어도 각자 스마트폰만 보면서 대화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드라마도 같이 보고 음식도 같이 해먹곤 했는데 그런 일들이 점점 사라져갔죠. 저는 아내가 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닌가 싶어서 더 조심스러워졌죠. 혹시 제가 무정자증이라는 사실 때문에 아내가 부담을 느끼는 건 아닌가, 아니면 제가 너무 신경 쓴다고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눈치를 보게 되고 아내 기분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사업도 그럭저럭 잘 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아내 카페도 단골 손님들이 많아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요. 매출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서 아내 용돈도 충분히 드릴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저희를 보고 잘 지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 혼자만 느끼는 어떤 공허함이 있었어요. 뭔가 아내와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화를 해도 겉돌기만 하고 진짜 속마음을 나누는 일이 없어졌어요.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원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오늘 어땠어? 저녁 뭐 먹을까? 이런 말만 주고받을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는데 아내가 카페에 급한 일이 있다고 나간 사이였어요. 아침부터 뭔가 바빠 보이더니 점심도 제대로 먹지 않고 서둘러 나갔거든요. 평소에는 주말에 카페 일이 그렇게 급하지 않았는데 그날은 특별히 다른 것 같았어요. 저는 집에서 쉬면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아내가 가방을 두고 간 걸 발견했습니다. 평소에 아내는 가방을 절대 두고 다니지 않거든요. 핸드폰, 지갑, 카드, 카페 열쇠까지 중요한 건 다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특히 카페 일을 하러 나갈 때는 더욱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은 어찌된 일인지 가방을 거실 소파에 그대로 두고 나간 거예요. 아마도 너무 급해서 깜빡한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전화해서 알려주려고 했어요.
아내가 카페에 도착해서 가방이 없다는 걸 알면 당황할 테니까요. 그런데 아내 핸드폰이 계속 통화 중이더라고요. 몇 번 걸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통화 중 신호가 계속 들리니까 누군가와 긴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카페 일과 관련된 통화일 수도 있고 친구와 통화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10여 분 기다려도 계속 통화 중이길래 그냥 제가 직접 가서 전해주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방을 가져다 주려고 생각했는데 혹시 안에 급히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보자는 마음이 들었어요. 카페 열쇠나 중요한 서류 같은 게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남의 가방을 함부로 뒤지는 건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부부 사이이고 좋은 의도였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평소에도 아내가 부탁하면 가방에서 물건을 꺼내주곤 했거든요. 립스틱이나 손거울, 휴지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별다른 거부감 없이 가방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부부 사이에 그 정도 프라이버시 침해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가방을 열어보니 평소에 보던 물건들이 들어있었어요. 지갑, 립스틱, 손거울, 휴대용 충전기, 이어폰, 손크림, 약간의 화장품, 카페 영수증들, 볼펜 몇 자루 그리고 각종 카드들이 담긴 카드 지갑까지 말이에요. 별로 특별할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갑 옆쪽 작은 주머니에 뭔가 작은 포장지에 쌓인 물건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사탕인가 했어요. 크기도 비슷하고 포장지도 그럴듯했거든요. 아내가 가끔 목이 아플 때 먹는 목캔디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만져보니 사탕과는 질감이 달랐어요. 더 말랑말랑하고 얇은 느낌이었습니다. 호기심에 포장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바로 콘돔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부는 콘돔을 쓸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제가 무정자증이라는 걸 서로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피임용품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요. 결혼한 지 15년 동안 콘돔을 산 적도 없고 쓴 적도 없었어요. 그럼 이게 왜 아내 가방에 들어있는 걸까요? 순간적으로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피임을 위해서 이걸 가지고 다니는 걸까? 아니면 제가 너무 의심이 많아서 괜한 생각을 하는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무정자증인 남편과 사는 아내가 콘돔을 가지고 다닐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포장지를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새 제품이었고 유통기한도 최근 것이었습니다. 즉, 얼마 전에 산 거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포장이 한 번도 뜯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가지고 다니는 걸까요? 언제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일까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서 숨쉬기가 힘들어졌어요. 입안이 바짝 마르고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제 무정자증을 이해해준다고 했던 아내가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가요? 그동안 저를 속이면서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던 건가요?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아내 행동들이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고 핸드폰을 예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다뤘어요.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을 들고 가고 잠들기 전에도 핸드폰을 확인하는 시간이 길어졌죠. 카페 일이 바쁘다고 하면서도 매출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혹시 카페 일이라는 핑계로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던 건 아닐까요? 그런데 동시에 확신이 서지 않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콘돔이 가방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륜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친구가 부탁해서 대신 사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상의 이유로 필요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 부탁이라면 왜 자기 가방에 그대로 두고 다니겠어요? 바로 전해줬을 테죠. 건강상의 이유라는 것도 말이 안 됐어요.
제가 무정자증인 상황에서 무슨 건강상의 이유로 콘돔이 필요하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결국 남는 건 하나뿐이었어요. 불륜이라는 결론 말이죠.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만약에 아내가 정말 불륜을 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증거가 나타날 거라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그 증거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콘돔에 작은 구멍을 내는 거예요. 만약 아내가 정말 다른 남자와 그런 관계를 맺는다면 콘돔에 구멍이 뚫려 있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뻔했으니까요. 물론 이런 행동이 옳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만약 제 추측이 틀렸다면 무고한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진실을 알고 싶다는 욕구가 모든 이성을 압도했어요. 마음속으로는 갈등이 컸어요. 한편으로는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심어진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그 의심을 해소할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직접 물어보기에는 확신이 서지 않았고 만약 제가 틀렸다면 아내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콘돔 포장지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최대한 원래 상태처럼 보이도록 가장자리 부분을 살살 떼어냈어요. 그리고 바느질 상자에서 가장 가느다란 바늘을 찾아서 콘돔에 아주 작은 구멍을 몇 개 냈어요. 너무 크면 눈에 띌 수 있으니까 정말 미세하게 바늘 끝으로만 살짝 찔러서 구멍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포장지에 넣어서 원래 있던 자리에 놓아두었습니다. 포장지를 다시 봉인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했어요. 아내가 돌아와서도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요. 접착 부분을 다시 붙이고 구김이나 손상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전혀 손뗀 흔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 일을 하고 나서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비열한 짓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죄책감도 들었어요. 만약 아내가 정말 무고하다면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것일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이었고 이제는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집에 돌아온 건 저녁 때였어요.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고 얼굴에는 약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다녀왔어라고 인사하고 가방을 챙겨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제 심장이 엄청 빨리 뛰었어요. 혹시 가방을 확인하고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챌까봐 걱정됐거든요.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수고했어. 저녁 뭐 먹을까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엄청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제 의심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정말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이제부터는 조용히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모든 걸 증명해 줄 테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내는 평소와 똑같이 카페에 나가고 저녁에 돌아와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해서 아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지만 특별히 달라진 점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괜한 의심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부터 아내에게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잠자리를 피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그때부터는 더욱 노골적으로 피하더라고요. 제가 살짝 스킨십을 시도하려고 하면 오늘은 너무 피곤해라거나 몸이 좀 안 좋아라는 핑계를 대면서 돌아 누워버렸어요. 처음에는 정말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카페 일이 바쁠 수도 있고 몸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피곤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아예 그런 분위기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한 건 아내가 갑자기 알몸을 보이는 걸 꺼리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편하게 지냈거든요. 샤워 후에 방에서 옷을 갈아입는다거나 잠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화장실에서 옷을 다 갈아입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헐렁한 옷만 입으려고 했어요. 잠옷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여름에 얇은 잠옷이나 편한 티셔츠를 입고 잤는데 갑자기 긴 팔에 긴 바지 잠옷만 입고 자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자려고 해라고 물어보면 요즘 에어컨 바람이 차가워서라거나 몸이 차가워졌나 봐라는 대답만 했어요. 샤워하는 패턴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저녁에 집에 와서 같이 저녁 먹고 나서 샤워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자기 전에 미리 샤워를 맞춰 놓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 문도 예전보다 더 꼼꼼히 잠그고 샤워 시간도 길어졌어요. 예전에는 15분 정도면 끝났는데 그때부터는 30분에서 40분씩 걸렸습니다. 집에서의 옷차림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집에서만큼은 편한 옷을 입고 다녔는데 갑자기 항상 몸을 가리는 옷만 입으려고 했어요. 여름인데도 긴팔 카디건을 걸치거나 원피스를 입을 때도 꼭 헐렁한 스타일만 골라서 입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더운데 긴팔을 입으라고 물어보면 에어컨 때문에 춥다는 대답만 했어요. 가장 이상했던 건 거울 보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점이었어요. 예전에는 화장할 때나 외출 준비할 때 정도만 거울을 봤는데 그때부터는 수시로 거울 앞에 서서 자기 몸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특히 옆모습을 자주 보더라고요. 거울 앞에서 이런저런 포즈를 취해보기도 하고 옷을 당겨보기도 하고 뭔가 확인하는 듯한 행동을 자주 했습니다. 식사량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저와 비슷하게 먹었는데 갑자기 식사량이 줄어들었어요. 요즘 입맛이 없어라거나 다이어트 중이야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가끔 특정 음식에 대해서는 갑자기 엄청 먹고 싶어 한다는 점이었어요. 새콤한 음식이나 매운 음식을 갑자기 찾는 일이 많아졌어요. 컨디션 관련해서도 자주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몸이 무거워라거나 자꾸 졸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리고 화장실 가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밤새 푹 잤는데 그때부터는 중간에 한두 번씩 깨서 화장실에 다녀오더라고요. 저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점점 의심이 커져갔어요. 혹시 제가 콘돔에 구멍을 낸 게 실제로 효과를 본 건 아닐까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이런 증상들은 스트레스나 컨디션 난조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내의 외출 패턴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카페 일이 끝나면 바로 집에 왔는데 그때부터는 친구 만나고 온다거나 장 보고 온다는 핑계로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친구를 만났다고 해도 특별히 즐거워 보이지 않았고 장을 봤다고 해도 사온 물건이 별로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핸드폰 사용 패턴도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그냥 놓고 다녔는데 그때부터는 항상 들고 다니거나 뒤집어서 놓았어요. 그리고 메시지가 오면 재빨리 확인하고 삭제하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면 자연스럽게 화면을 가리거나 핸드폰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카페에서도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아내와 친한 카페 단골 손님이 저에게 요즘 사장님이 좀 피곤해 보이시던데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손님 말로는 예전만큼 활기차지 않고 자주 멍하니 있는 모습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화장실에 오래 들어가 있거나 갑자기 얼굴이 안 좋아질 때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직접 묻지 못한 채 속으로만 혹시나 했던 내 생각이 결국 사실인 건가라는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서지 않았어요. 이 모든 변화들이 정말 제가 생각하는 그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건강상의 문제나 스트레스 때문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가 지나고 나서 아내의 몸에 더욱 확실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착각인가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바로 아내의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살이 찐 건가 했는데 다른 부위는 별로 변화가 없는데 배 부분만 유독 볼록해지는 게 이상했어요. 아내도 그걸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거울 앞에서 옆모습을 확인하는 횟수가 더욱 늘어났고 평소보다 훨씬 헐렁한 옷만 골라서 입었습니다. 특히 배 부분을 가리는 스타일의 옷들만 입으려고 했어요. 원피스를 입을 때도 허리 라인이 없는 스타일만 선택했고 티셔츠를 입을 때도 꼭 카디건이나 자켓을 걸쳐서 몸 라인을 가렸습니다. 식습관도 더욱 이상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주 토하는 소리가 화장실에서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체한 건가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너무 자주 반복되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내에게 괜찮아,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면 그냥 속이 좀 안 좋아,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토하고 나서는 오히려 식욕이 왕성해질 때가 많았어요. 특히 신맛이 나는 음식이나 짠 음식을 자주 찾았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신김치, 오이지 같은 것들을 예전보다 훨씬 많이 먹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평소에 잘 안 먹던 과일도 자주 사달라고 했습니다. 특히 신과일들 말이에요. 잠자는 패턴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밤에 한 번 잠들면 아침까지 푹 잤는데 그때부터는 밤중에 자주 깨서 화장실에 가더라고요. 하루에 서너 번씩 화장실에 가는 일이 흔해졌어요. 그리고 낮에도 자꾸 졸려한다고 하면서 소파에서 낮잠을 자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가장 확실한 변화는 아내가 몸을 더욱 철저하게 가리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예전에는 집에서라도 편한 옷을 입고 지냈는데 그때부터는 항상 몸 라인을 가리는 옷만 입었어요. 잠옷도 헐렁한 것만 골라서 입고 샤워 후에도 절대 제 앞에서 옷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모든 걸 다 하고 나와서는 이미 옷을 다 입은 상태였어요. 더욱 이상한 건 아내가 갑자기 건강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예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던 영양제나 비타민을 챙겨 먹기 시작했고 엽산이니 철분이니 하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리고 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예전에는 저와 함께 가끔 맥주나 와인을 마셨는데 그때부터는 아예 술자리를 피했어요. 카페 일도 예전만큼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후에 일찍 문을 닫는 날이 많아졌고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기고 집에 일찍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요즘 몸이 힘들어서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리고 평소에 즐겨하던 운동도 완전히 그만뒀습니다. 헬스장 다니는 것도 그만두고 산책도 안 하려고 했어요. 3달 정도 지났을 때쯤에는 아내의 배가 눈에 띄게 나와 있었어요. 이제는 헐렁한 옷을 입어도 완전히 가려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옆에서 보면 확실히 배가 볼록 나와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도 아내는 계속 살이 좀 쪘나 봐라거나 요즘 운동을 안 해서 뱃살이 생겼나 봐라는 말만 했습니다. 카페 단골 손님들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제가 카페에 갔을 때 단골 손님 한 분이 조심스럽게 사장님, 혹시 좋은 소식 있으신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얼굴이 하얘지면서 아니에요. 그냥 살이 좀 쪘을 뿐이에요 라고 황급히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너무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내와 친한 카페 직원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사장님이 요즘 좀 다르게 보이세요.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혹시? 라는 식으로 말하다가 말았어요. 아내는 그럴 때마다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했고 괜히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 즈음 되어서 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상들이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무정자증인 제가 아이를 만들 수 없다는 걸 서로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아내의 배가 이렇게 불러오고 있다는 건 명백한 증거였어요. 제가 콘돔에 구멍을 낸 게 실제로 효과를 본 거였죠. 하지만 여전히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추측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민정아, 혹시 몸에 이상한 데는 없어? 요즘 계속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내는 괜찮아. 그냥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표정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배가 좀 나온 것 같은데 혹시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그 말을 들은 아내는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면서 왜 자꾸 그런 말을 해? 그냥 살이 좀 찐 거라고 했잖아 라고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그 반응을 보니까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며칠 후, 저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아내가 샤워하고 나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침실로 들어가는 걸 우연히 봤는데, 그때 아내의 옆모습이 확실히 보였거든요. 분명히 임신한 사람의 몸매였어요. 배가 동그랗게 나와 있고 전체적인 몸의 라인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임신한 게 분명했고 그 아이는 제 아이가 될 수 없었어요. 제가 무정자증이라는 걸 병원에서 확진받았으니까요. 그럼 도대체 누구의 아이일까요? 아내가 그동안 누구와 만나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잘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확실한 증거를 본 이상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15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저를 배신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서 아내와 마주 앉았어요.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었고 진실을 알아야 했거든요. 민정아,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했을 때 아내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봤어요. 이미 뭔가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뭘 이야기하려고? 라고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고 시선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나서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혹시 임신한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내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저를 바라보기만 하더라고요. 그 표정만 봐도 답은 뻔했습니다. 맞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확인하니까 충격이 더 컸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라고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마치 들켜서는 안 될 비밀이 발각된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그동안 변화가 너무 뚜렷했어. 입덧하는 것도 보였고 배도 나왔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손을 떨고 있는 게 보였고 숨소리도 가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돌려 말할 수 없었어요. 우린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너도 아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누구 아이냐? 그때서야 아내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안하다는 말로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 그게 전부야? 누구랑 바람 피웠는지 말해봐. 아내는 계속 미안해, 미안해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 말이죠. 저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얼마나 오래 나를 속인 거야? 그 남자가 누구야? 연달아 질문을 퍼부었지만 아내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실수였어. 한 번의 실수가. 라고 아내가 중얼거렸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니까 더 화가 났어요. 한 번의 실수. 임신까지 했는데 한 번의 실수라고? 그럼 언제 실수한 거야? 몇 달 전부터 증상이 있었는데. 아내는 그제서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성우야.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정말 한순간의 일이었는데. 하지만 여전히 누구와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누구냐고. 대체 누구와 잤던 거야? 라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아내가 갑자기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따져? 당신도 나한테 잘못한 게 없어. 아이를 못 갖게 한 건 누구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 무정자증을 오히려 저의 잘못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었거든요. 그게 내 잘못이야? 태어날 때부터 그런 체질이었는데 내가 어쩌라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바람 피울 이유가 되는 거야? 라고 저는 반박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당신은 모를 거야.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여자 마음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말다툼이 시작됐어요. 아내는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이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했는지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은 다 아이 자랑하는데 나만 혼자. 정말 외로웠어. 그리고 당신은 그냥 포기하자고만 했잖아. 저는 그래서 바람 피운 거야? 그게 해결책이야? 라고 소리쳤어요. 아내는 바람 피우려고 한 게 아니었어. 그냥 우연히 위로받고 싶었을 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저에게는 더 큰 상처로 다가왔어요. 위로. 다른 남자한테 위로받으려고 잠자리까지 같이 한 거야? 그럼 나는 뭐야? 15년을 함께 산 남편은 뭐야? 라고 저는 절규하듯 말했어요. 아내는 당신은 이해 못할 거야. 남자니까. 라는 말로 또다시 화제를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더 이상 이 여자와 대화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좋아. 이해 못한다고 치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 그 아이 아빠한테 가서 살 거야? 라고 냉정하게 물어봤어요. 아내는 그제서야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그 사람은 하면서 말을 더듬더라고요.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았어요. 설마 유부남이야?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아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답은 뻔했어요. 이 미친. 유부남과 바람 피워서 임신까지 했다고? 라고 저는 기가 막혀서 말했어요. 아내는 그 사람도 힘든 상황이야. 이혼할 수 없는 처지라서. 라고 변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절망했어요. 그럼 결국 나만 바보가 된 거네. 너는 다른 남자와 즐기고 그 남자는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고 나만 혼자 이 상황을 감당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니까 아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말로는 끝낼 수 없겠다. 법으로 해결하자라고 선언했습니다. 아내는 성호야, 제발. 라고 만류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굳어져 있었어요. 이런 배신에는 그에 합당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희 집 분위기는 완전히 냉랭해졌어요. 아내는 계속 사과하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간자 소송에 대해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는 제 상황을 들어보고 나서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특히 임신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고 제가 무정자증이라는 의학적 소견도 있으니까 불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위자료도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간남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게 문제였어요. 아내는 끝까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말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변호사는 여러 방법으로 알아낼 수 있다고 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아내를 압박해서 자백을 받아내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줬어요.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그 남자가 누구야? 지금 말하면 조금이라도 관대하게 처리해 줄 수 있어. 하지만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알아내면 그때는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내는 여전히 말할 수 없어. 그 사람 가정도 생각해야 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화가 폭발했어요. 지금까지도 그 남자 걱정하고 있어? 나는 남편도 아니고. 우리 가정은 생각 안 해? 그게 아니야. 그냥 더 이상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라고 아내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충분히 큰 문제야.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그날도 아내로부터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정했어요. 변호사가 소개해준 업체였는데 이런 사건들을 많이 다뤄봤다고 하더라고요. 아내의 행동 패턴을 조사하고 과거의 행적을 추적해서 상간남을 찾아내겠다고 했습니다. 탐정은 일주일 정도 아내를 미행하고 조사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놀랍게도 아내는 여전히 그 남자와 만나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카페 일을 핑계로 나가서 모텔에서 만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사진 증거도 여러 장 찍어왔고요. 상간남은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내 카페 근처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기혼자였고 아이도 둘이나 있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두세 살 많은 정도였고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사업가 같았습니다. 아내와는 카페 손님으로 만나서 그렇게 된 것 같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임신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만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오히려 더 자주 만나는 것 같았어요. 탐정이 찍어온 사진들을 보니까 정말 역겨웠습니다. 제가 집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저 둘은 태연하게 만나서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탐정은 추가로 더 조사해 본 결과 이 관계가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었을 거라고 추정한다고 했어요. 제가 콘돔에 구멍을 낸 시점보다 훨씬 전부터 이미 관계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죠.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는 바로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를 가져갔어요. 변호사는 이 정도면 확실한 승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상간자 소송뿐만 아니라 이혼 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고 했어요. 위자료도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아내가 임신 중이라서 법적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친권 문제나 양육비 문제 등이 얽힐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건 상관없다고 했어요. 어차피 제 아이가 아니니까 친권도 양육비도 제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한 번 더 협의를 시도해보라고 조언했어요. 만약 아내와 상간남이 자진해서 합의하려고 한다면 법정까지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시간과 비용 면에서도 더 효율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줬어요. 사진들과 탐정 보고서, 그리고 변호사 상담 결과까지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모든 게 다 드러났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그 남자와 함께 합의할 생각이 있으면 말해봐. 아내는 사진들을 보고 완전히 절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더 이상 부인할 수도 없고 변명할 여지도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성호야. 정말 미안해.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저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이제는 법대로 처리할 거야. 그 남자한테 연락해서 변호사 선임하라고 해. 법정에서 보자라고 차갑게 말했어요. 아내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돌아서지 않을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계속 울면서 사과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선을 넘었고 너무 많은 거짓말을 들었거든요. 이제는 법이 판단해줄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소송이 시작되고 나서 몇 주 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변호사비, 탐정비, 법원 출석 등등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갈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법정 출석에서 상간남과 마주쳤어요. 생각보다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지만 표정이 어두웠고 제 눈을 제대로 마주보지도 못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고요. 둘 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상간남 측 변호사는 합의를 제안해 왔어요. 위자료를 지불하는 대신 소송을 취하해달라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단순히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만들고 싶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모든 사실이 법정에 공개되었어요. 제 무정자증 진단서, 아내의 임신 사실,
탐정이 찍은 사진들, 모텔 출입 기록까지 모든 것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도 이 사건이 명백한 불륜 사건이라는 걸 인정했어요. 특히 제가 콘돔에 구멍을 낸 이야기를 법정에서 털어놓았을 때 상간남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봤어요.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은 것 같았어요. 아내도 마찬가지로 충격받은 표정이었고요. 하지만 저는 전혀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어요. 상간남에게는 위자료 3천만 원, 아내에게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어요. 총 5천만 원을 받게 된 거였죠. 금액도 금액이지만 법적으로 제가 옳다는 걸 인정받은 게 더 의미 있었어요. 판결이 나고 나서 상간남은 바로 항소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말하길 항소해도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증거가 너무 명확하고 법리적으로도 문제없는 사건이라는 거였어요. 결국 몇 달 후에 상간남은 항소를 포기하고 위자료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이 지역 사회에 알려지면서 상간남과 아내 모두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거든요. 상간남의 부동산 사무소는 소문이 퍼지면서 손님들이 줄어들었고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아내의 카페도 마찬가지였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발길을 끊기 시작했고 새로운 손님들도 잘 오지 않았어요. 결국 카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였죠. 더 큰 문제는 상간남의 가정이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불륜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간남의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거든요. 아이들도 아빠를 원망하게 되었고 가족 관계가 완전히 파탄났어요. 결국 상간남은 가정도 잃고 사업도 망하게 된 거였습니다. 재판 후에도 아내와 상간남은 계속 만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두 사람 모두 너무 많은 걸 잃은 상태였어요. 상간남은 경제적으로 파탄이 났고 아내는 임신한 몸으로 갈 곳이 없었거든요. 둘 다 현실의 벽에 부딪힌 거였죠. 특히 아내는 임신 후기로 갈수록 더 힘들어했어요. 상간남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같이 살자고 했으면서도 막상 자신의 가정이 파탄나고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니까 태도가 바뀐 거예요. 아내를 혼자 버려두고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한 적도 있어요. 성우야, 내가 잘못했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야.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가봐라고 말했어요. 임신 말기가 되어서는 아내가 정말 비참해 보였어요. 상간남은 연락도 잘 안 받고 경제적 지원도 해주지 않았거든요. 병원비나 출산 비용도 아내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아내를 동정하는 시선으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업자득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남편 두고 바람 피우더니 결국 이렇게 되네라는 식의 말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가 된 거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면서도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신에는 그에 합당한 대가가 따르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원했던 복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셈이었어요. 이혼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내가 출산하고 나서 2달 후였어요. 아내는 혼자서 아이를 낳았고 상간남은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출산 비용도 혼자 감당해야 했고 산후조리도 혼자 해야 했어요. 정말 비참한 상황이었죠. 아이가 태어난 후에야 상간남이 잠깐 나타났는데 친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양육비도 지급할 수 없다고 했고요. 이미 자신의 가정도 파탄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였어요. 정말 무책임한 남자였습니다. 결국 아내는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웠고 아이를 맡길 곳도 마땅치 않았거든요.
친정 부모님도 이 상황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도움을 받기도 힘들었어요.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전혀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혼할 때 재산 분할도 최소한으로 했고 양육비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제 아이가 아니니까 제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몇 번 아내가 경제적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아이 분유값이라도 도와달라거나 병원비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 아이 아빠한테 가서 달라고 해라고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제가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기가 힘들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거든요. 결국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가야 했고 정부 지원금으로 겨우 생활하는 수준이 되었어요. 상간남도 마찬가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혼 후에 혼자 살게 되었는데 사업도 망하고 빚도 많이 졌다고 하더라고요. 위자료까지 지급하느라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난 상태였습니다. 새로운 지역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더 웃긴 건 상간남이 아내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다는 점이었어요. 내가 나를 유혹했다. 내가 먼저 접근했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자신은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울먹이는 걸 봤는데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배신자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당한 배신감과 모욕감에 비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결과라고 여겼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대부분 제 편이었어요. 성호 씨가 너무 당했다. 저런 여자와 헤어진 게 잘된 일이다라는 식으로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카페 단골이었던 분들은 아내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 분노하기도 했고요. 몇 달 후에는 상간남이 아예 다른 도시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더 이상 이 지역에서는 살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았어요. 아내와도 완전히 연락을 끊었고 아이에 대한 책임도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정말 무책임한 놈이었죠. 아내는 그 후로도 몇 번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저는 번호를 차단해버렸고 만날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법적으로도 남남이 된 상황이고 더 이상 얽힐 이유가 없었거든요. 이혼이 확정되고 나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혼자 사는 게 처음에는 적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배신당할 걱정도 없었고요. 사업에도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내 카페에 신경 쓸 필요도 없었고 가정사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졌으니까요. 오히려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새로운 사업 기회도 생겼습니다. 혼자가 되니까 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결혼했을 때는 아내 눈치를 보느라 친구들과 자주 만나지 못했는데 이제는 마음대로 만날 수 있었거든요. 취미생활도 다시 시작했고 여행도 혼자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몇 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때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해요. 만약 그때 아내를 용서하고 넘어갔다면 평생 소가리를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상간남과 아내가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한 것은 정당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끔 외로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배신당하는 고통에 비하면 외로움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마음 편하고 안전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다시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지금 저는 제 사업에 전념하면서 조용하고 평온한 삶을 살고 있어요. 아내와 상간남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감당하며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런 배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살 계획이에요. 사람을 믿는 것도 신중하게 하고 특히 연애나 결혼 같은 중요한 결정은 더욱 신중하게 할 거예요. 이번 일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결국 제가 원했던 복수는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법적으로도 승리했고 사회적으로도 그들이 응당한 대가를 치렀어요. 무엇보다 제가 정신적으로 해방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게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아내의 배신, 그리고 그에 대한 저의 복수까지 모든 과정을 말씀드렸어요. 정리해보면 무정자증인 남편을 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고 남편이 콘돔에 구멍을 내서 불륜 사실을 확인한 후 법적 대응을 통해 완벽한 복수를 이뤄낸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아내와 상간남 모두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고 각자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되었죠.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처럼 끝까지 법적 대응을 했을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택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